지난 시간에 그 시간 이미지에서 그 사유 이미지에 관련해서 제가 어 뒷부분 조금 못한 부분하고요. 오늘 신체와 뇌,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레즈에게 그 사유 이미지는 개별적인 사유들과 그 고통의 기반을 그 소통의 기반을 이루는 선언적 조건을 가리키는데요. 그 사유 안에 내재하는 그 사유의 밑그림이라고 그래서 사유의 밑그림이 항상 미리 전제되어 있는 사유의 좌표들이다. 그래서 개념은 중립적이다. 그래서 사유를 좌표로 표현하면서 어, 들레주의 사유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소통의 그 기반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업적 조건을 가르친다고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 이미지가 그, 그 좌표라고 표현한 거나 그래서 개념이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지금 차이와 반복과 프루스트 기호들에서 사유 이미지라는 개념을 고정된 사유를 가리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사유 이미지로서 철학은 모든 탐구를 미리 생각된 결정 위에 근거해서 철학에서 어떤 질서에 따라 관념들을 발견하고 조직하는 일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미 이제 그 사유 이미지가 그 철학의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모든 탐구 찾기를 그 이미 결정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들레즈의 철학은 기존의 어떤 그 질서를 새로운 생각의 촉발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나가는 그런 철학을 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서에 따라 관념을 발견하고 조직하는 일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비사유 또는 사유의 무능력에 직면하여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긍정적 의미이다. 그래서 내재성의 구도는 사유되어야만 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사유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 같다. 사유 속의 비사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는 어, 들레즈의 존재론의 지평을 구성하는 그 내재성의 평면과 이렇게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지금 들레즈가 그 사유의 무능력이라고 한 얘기하고요. 예, 사유의 무능력이란 단어 그리고 어, 내재성의 구도는 사유되어야만 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사유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다면서 사유 속에 비사유를 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 들레즈의 그 철학에서 어, 사유의 그 무능력에 직면하면서 사유의 무능력을 강조한 그 뒷부분에 그 사유의 무능력이 강조한 얘기인데 들레즈는 영화와 사유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주어진 사유 이미지 안에 사유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이미지에 바깥을 모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사유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유 이미지의 바깥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사유를 우리가 할 때 현재 고정되어 있는 사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바깥의 그 사유 이미지를 모색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동일성의 사유 내에서 어떤 우발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양자역학의 그 우연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점으로 보이는 거, 우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이 그 사유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발점에서 모든 본질들이 마치 사유의 미분들인 양
봉인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우발적인 경험적 사유 안에서 사유 불가능한 거 혹은 사유하기의 무능력을 지칭하는 한에서 가장 지고한 사유의 역량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유의 무능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유 역량이다라고 어, 무능력이 되는 그 시점, 사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 자체가 무능력이 되는 그 무능력화시키는 그 시점이 우리 사회에 가장 강력한 역량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 여기서도 말한 대로 그 사유가 그 사유의 무능력이 이렇게 사유의 무능력은 그의 철학적 탐구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유의 한계나 실패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사유의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무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들레주에 따르면 사유의 무능력은 단순히 생각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난 경험적이고 일상적인 사유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접근이 특히 들레즈가 강조하는 차이와 반복과의 개념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와 반복 말고도 그 천년의 고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들레즈의 주요 저서라고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책에 대해서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발적 사건과 사회의 시작이 블레즈는 사회의 시작점으로 보이는 우발적 사건이나 순간들에서 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점은 겉보기에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본질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정말 들레주의 그 글을 보다 보면 저희가 그 앞에 공부했던 그 양자역학의 이론들로부터 여기까지 현대철학으로 이렇게 오면서 들레주로서 뭔가 철학적 언어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에 공부했던 것이 그 개념이 없으면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 양자역학이 어떤 개념 그리고 그 안에 그 전에 캐롤로 그 카롤로 뭐지? 칼로 로벨리. 네, 카롤로 로벨리 어, 그 책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봤던 시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철학적 그 문장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은 일상적인 사유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의미나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사유의 확장이 사유의 무능력이 지닌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 사유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 사유의 확장이라는 게. 그 사유의 바깥을 모색을 한다는 게 바로 그 사유의 확장을 얘기하면서 주어진 사유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인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적 사고에서 도달할 수 없는 깊이와 너비를 그래서 제공하고 그게 결국 사유의 역량 강화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유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사유의 무능력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사유의 무능력이지만 그 여겨진 여기에 오히려 도전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사유의 한계를 오히려 우리 사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에서 오히려 그게 어, 반어적으로 그 노력이란 사유의 한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 무능력을 경험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근육도 그러잖아요. 몸의 힘을 최대한 많이 썼을 때 더 이상 그 쓸 수 없는 내 능력
그런 능력, 그걸 사유의 무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오히려 힘의 한계에서 거기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급점, 거기서 진정한 철학적 탐구의 어, 출발점이 된다고 이제 새로운 체인지 포지션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르크스의 계급론도 이렇게 부정하면서 어, 그 우리가 그 자본의 그 자본주의와 계급은 그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공리계에서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개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부르조아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의 공리계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거기서 생산된 결과에 대한 분배의 조정만을 요구하는 한 프롤레타리아들도 부르조아 계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급과 비계급 들려주는 자본주의와의 대립은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그냥 비계급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급 대 비계급을 사유하는 순간 기존의 계급론적 사유는 무능력에 처한다는 거라고 이제 새로운 사고에 대한 촉발을 이런 식으로 또 계급론도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의 무능력을 우리의 사유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 제가 여기에서 그 들레주의 철학을 이제 세 시기로 나누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들레주의 이제 첫 번째 그 박사 논문이 차이와 반복. 그 책은 이제 교수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알기 시작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거 발표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들레주의 어떤 그 세 시기는 첫 번째 시기는 선배 철학자들과 그, 그 차이와 반복 집필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선배 철학자들과 그 철학자들이 호흡,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칸트, 베르그송이 등 창조적인 그 재해석의 철학자들의 재해석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그런 선배 철학자들의 개념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자기식으로 만들어서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들레주의 철학적 태도는 사유의 바깥을 모색한 거예요. 그 태도가. 어, 그래서 어떤 철학의 사유의 무능력에 도달하는, 지금 그 사유의 무능력에 들레주 스스로가 이렇게 도달했던 거고, 그런데 그 무능력이 어쩌면 더 그 집중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최선에서 그 철학의 가장 내부의 개념을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던 것 중에 싶었던 게 음, 그 들레주가 어,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어, 영화 이 앞에서부터 얘기가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철학이나 이론적 틀을 넘어서 들레주의 철학은 실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형태와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들레주는 영화의 진정한 주체 대상을 정의할 수 있는 것, 즉 무능력감에 대한 확인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지막 말에서 영화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의 역량이 아닌 사유의 무능력함이다.
사유랑 결코 이외에 다른 어떤 문제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들레즈는 영화에 대한 그의 이론에서 영화가 갖는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는데요. 그는 영화가 사유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탐구하는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서서 능력을 탐구하는 매체,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탐구하는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그의 철학적 사고와 연결돼서 영화와 사회의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들레즈는 영화는 사회의 무능력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영화가 단순히 사회의 역량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주는 시각적, 네거티브적인 경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사회의 무능력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차원을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유의 한계와 영화의 역할이 들려준 영화를 통해서 관객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시각적,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사유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관객에게 사유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기존의 인식론을 넘어서도록 도전하고 그래서 사유의 본질적 문제인 영화가 사유의 본질적 문제를 들려주는 영화에서 사유의 무능력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사유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나 논리적 추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사유의 근본적인 문제, 그 자체의 한계와 그 한계를 어떻게 다루고 그 사유의 한계, 그 한계를 어떻게 다루고 넘어서야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러한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관객이 드러내면서 더 깊은 사고와 반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들레주는 영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철학적이고 사유적인 탐구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관객이 자신의 인식과 사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서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강력한 매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들레즈의 그 세 번째 시기로 나눴던 이제 세 번째 시기에 그 펠렉스 가타리와 같이 쓴 그 천년의 고원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 책 아시죠? 그 책. 네, 여기 있어요. 아, 저는 여기서 알았어요, 교수님. 저게 엄청 두꺼워. 근데 그게 들레즈의 최고 주요 저서라네요. 대표적. 그치, 여기에 그 핵심 개념들, 뭐, 탈영토화, 그러니까 리조미 1장이고, 네, 기원이 4장, 뭐,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있지. 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이 문장에 그 들레주 이 말을 썼는데 이게 그 책이요. 궁금했어요. 여기서 봤는데 들레즈가 철학의 마지막 소명을 그 죽은 후에 자기가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음, 가장 대표적 저서로 한다면 또 철학의 어떤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치나 그 경제 이런 데 실용해야 된다. 철학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촉발이나 이게 현대 철학의 어떤 그런 그 실존주의 뭐 그런 거에 가장 그, 그 모았다는 게 그 천개의 고원이라는 거예요. 들레즈가 유일하게 그 같이 그 이념을 이해하고 했던 그 동지 그 이거 한번 가타리. 도전해 볼래, 이거? 네. 그 정말 여기 그게 엄청 매력적인데요, 교수님. 천 거기에 지금 페이지야. 딱 여기 천 페이지야. 자본주의 이정우 씨 이거 봤거든요. 음. 다른 사다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이거 영상 이거 요 링크 해놨는데 그 제가 그 책을 몰랐다가 그 어쨌든 저 이제 철학과 굴뚝촌송을 교수님이 알려주셨고 이 책으로 차이와 반복 알게 되고 그 여기서 이제 청계의 고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생각인데 교수님 아니, 좋아. 이게 나도 좋아. 이 책을 완독하는 게. 나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기호학, 언어학, 네. 리좀, 그런 부분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걸 봤거든. 아, 네. 음, 그, 그 해당되는 챕터만 참고서처럼 보듯이 이렇게 그 전체를 다 보진 못했고, 나도, 네네. 이렇게 선택적으로 몇 장을 봤지. 근데 그러니까 저게 그 들레즈를 이제 책을 읽었다고 하려면 저 책을 읽어야지.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또 부제가 교수님 음, 부제가 여기 그 책의 부제가 이게 자본주의 네 부제가 이거던데요. 자본주의의 분열증. 음, 네. 그리고 이 책이 뭐 어쨌든 여기에 뭐 탈영토화 지금 음, 얘기한 거에 어떤 탈영토화라는 단어나 그 지금 그 표현하는 그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언어 이미지 잠재적 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반복적인 다른 언어로 같은 뜻인데 이렇게 이걸로 얘기하면서 어 그 이 청계의 고원이 이 뭐의 속편이라고 이거요. 이거 이게 오이디푸스, 네, 안티오이디푸스. 안티오디푸스. 네. 이게 자본주의 정신분열증이란 책의 속편이라고 하면서 음, 이 책이 있어서 어쨌든 들레주에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 책 두 개를 참고로 같이 떼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어떨까. 이게 또 자본주의 잘 모르겠지만 그 정치 그와 어쨌든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그 분열증 자본주의 분열증이라고 하는 그 어쨌든 정신분석학자와 현대철학자가 세계를 결국 어, 철학이 가는 곳이 정치까지 인간의 실체까지 그 실속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음, 걸 얘기하면서 자기의 가장 대표서를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 못 갈 거 없지, 뭐. 아유 박 이사가 저기 왜 없어요 근데 박 이사가 여기 아, 지금 제안서 쓰느라고, 네네. 어차피 대화를 참여 못하니까, 네. 녹화한 동영상 보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저기 어, 그 책을 이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어쨌든 들었습니다. 음. 네. 그, 소비사회에, 네네. 소비사회 책을 좀 쉬어가고, 그거는 네. 그렇게 무겁지가 않거든. 난해하지도 않고. 네네. 근데 개념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 현대사회에서. 네. 특히 우리가 그 기호학을 제껴놓고 갈 수가 없어, 기호학도. 네네. 이 천계의 고원 이 책에도 보면은 그 4장이 언어고 5장이 기호학이야. 네네. 그래서 기호학의 어찌 보면은 포문을 연 사람, 현대 기호학의 포문을 연 사람이 장 보드리아르. 음, 그 장 보드리아르가 이제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썼고, 음, 그게 들레즈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거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여기도 지금 자본주의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냥 그 한국에서 조금 잘못된 학문의 그 방향이
정치, 무슨 뭐 경제 이런 거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우리 일상하고는 크게 관련된 건 아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좀 한국이 강해. 음, 근데 선진국이나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은 그냥 일상이야. 정치 경제가.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책들, 아담 스미스부터 뭐 경제학 관련 책들, 그 다음에 그 뭐 언어학이니 기호학이니 철학이니 그 이런 거, 이런 책들이 사실은 다 경제학도 그래. 윤리학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 이게 윤리학이 뭐야? 도덕이잖아. 그 경제학이라는 게 윤리학의, 그러니까 철학의 일부라고. 그리고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보면은 정치 얘기가 반이야. 경제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어. 국가의 어떤 그 살림살이가 경제이기 때문에 어, 통치자가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을 펴느냐, 그리고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규제를 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호를 하고 복지 정책을 펴느냐. 이게 사실 우리 삶이잖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뗄래 뗄 수 없다는 게 결국 이 철학자들의 생각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공부하면은 야, 그건 경제학 하는 사람이나 하지. 철학하는 사람이 왜 그걸 해? 근데 그 다 뿌리가 다 같거든. 예. 정치나 경제나 다 뿌리가 같은 거라서 어, 그래서 이 장 보드리아르 뭐 이 저 들레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하고 사유를 하려면 언어학, 기호학은 기본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야 되려면 언어를 거칠 수가 없잖아. 빠질 수가 없잖아. 음, 그걸 가장 강력하게 철학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고, 음, 언어학의 대가잖아, 그 사람이. 네, 그 네, 사람들이 다 기호학을 다 포문을 연 사람들이라고. 음, 그래서 어, 그 장 보드리아르는 어, 기호, 그러니까 뭐, 말은 소비 사회, 이렇게 책이 돼 있는 소비의 사회, 그 번역 잘못된 거야. 의를 붙일 이유가 없어. 소비 사회야, 그냥 소비 사회. 근데 책이 지금 소비의 사회처럼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소비 사회야. 그 책이 경제학 서적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네, 네, 근데 그게 시몰라크르 얘기야. 가치, 음, 기호의 가치를 우리 일상 경제 생활에서 일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그 개념도 상당히 이 들레주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해. 그래서 어, 음, 한번 보자고 했던 거지. 그게 경제 에, 전문 서적이 아니야. 그거는. 경제 관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이다. 이런 얘기지. 철학책이야. 그러면 그거 보고 그 책을 보면 이 성계의 구원이나 그 이 책을 보게 되면 더 도움이 좋다. 많이 되지. 이건 어떠세요, 교수님? 이건 뭐 안티오디푸스 안티그 저건 좀 그 지엽적인 얘기라서 아, 천계의 네. 구원이 종합서적이야. 아, 들레즈가 그 이전에 썼던 안티오디푸스, 그다음에 아까 그 저 차이와 반복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앞에서 거치고 그 이제 천계의 구원으로 카타리라는 그 심리학자하고 만나서 완성해 놓은 거야, 저게. 그러니까 네, 저걸 보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네, 그 속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음, 네. 그래서 저거만 읽으면 돼. 네, 네. 그러면 뭐 저희가 그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음. 그래서 네. 그 소비사회 책으로 조금 좀 그 머리가 쥐가 났으니까 이놈의 책 때문에 좀 어, 쉬어가면서 그다음에 천개의 구원으로 알겠습니다. 아마 끝내려면 오래 다 갈 것 같은데. 아, 저는 행복한 쥐가 나갖고 네? 네. 이게 1000페이지고
챕터로 따지면은 14장까지 있네. 14장. 15장이 결론인데 이게 아마 일주일에 한 챕터 하기 쉽지 않을 거야. 어떤 챕터는 일장이 되게 저희가 길고. 어려운 책 보기로 가능하면 그 책을 보자는 거에 또 아주 맞는 책이네요, 교수님. 음, 네. 아마 이거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야. 저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저거 1000개의 구원을 넘어가려고 그래? 아, 네. 근데 지금 딱 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아. 그래서 네, 좋습니다. 무르익었으니까 들레즈 네, 맛을 봤으니까 뭐 네.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거야. 저기 박 교수님, 기사 들어왔어요? 예. 방금, 지금 제가 일 벌릴 제안을 했습니다. 뭐요? 무슨 제안이요? 이거 지금 발표하면 제안 하나 했습니다, 내가. 아, 이거. 그래요? 1000개의 고원, 이 1000페이지거든? 와, 이걸 고원을 한번 넘어보자고 지금. 아니, 두꺼운 거는 전혀 두렵지 않은데요. 역시. 우리 박상호 박사는 어때? 저 너무 좋습니다. 네. 음. 네, 한번 도전해 아, 봅시다. 저희 네, 괜찮은 공부 모임이네요. 두꺼울수록 좋고, 힘들수록 좋고. 네. 그래서 네. 요거 끝내고 소비 사회로 좀 한 템포 좀 쉰 다음에 네. 1000개의 고원을 마지막으로 넣으면 오래 갈 겁니다. 아유,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들레즈를 올해 완전히 파는 걸로 음, 참고서적 막 1000개의 고원이 대표서적이니까 음, 그 옆에 있는 거 계속 소개하면서 저도 그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딴 거는 참고 서적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봐요. 네. 네. 어, 그럼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박 이 기사 청계원이 그 들어왔으니까요. 마지막, 들레즈의 마지막 그건가요? 음, 네, 거기에 다 있어요. 그게 대표서적이거든요. 그 아, 들레즈가 자기가 죽은 후에 나의 대표서를 얘기한다면 그 책을 얘기한다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어, 그게 결국 정치나 이런 실용서로서 그리고 정신분석학 그 가탈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기와 이념이 맞는 그 정신분석학자와 함께 어, 그 개념에 대한 어떤 정립을 네, 한 거거든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습니다. 여기 이 문장 때문에 알게 돼서 그거 쭉 찾아보고 주변 이렇게 보고 하다가 이거 봐야겠다 했는데 엄청 두꺼운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같이 해야겠다.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야 이건 혼자는 못 읽어. 네. 아주 독종 같이 아니면 못 해야겠다. 읽어. 네. 나도 그냥 선택적으로 몇 개 챕터만 봤어. 기호학, 언어학, 리좀, 뭐 네. 로마니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 거기. 네. 탈영법.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어떤 언어적 시청각 기호는 의미의 시트들이라는 잠재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읽고 있는 문장의 내용뿐 아니라 문법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시트들이라는 언어 이전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들레즈는 이것을 언어 이미지 또는 가독 기호라고 불렀습니다. 그 언어적 현실태에 대한 의미적 잠재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서 질 들레즈의 작업에서 이 말에 대한 해석으로 차이와 반복과 청기의 고어는 그의 철학적 탐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작품에서 이 문장이 다루어진 개념들로서 언어 이전의 존재, 언어 이미지, 의미 시트들, 가독기 등과 깊은 연결을 가지며 언어 의미와 그리고 현실 인식에 대한 그의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들려주는 차이를 단순히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차이와 반복에서요. 모든 존재의 발전이 근본적인 동력으로 간주하고요. 언어 이전의 존재와 연결되는데 언어 이전의 존재는 기존의 언어적 구조나 의미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 원초적인 의미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고요. 그게 탈영토화라고 하는 그 청계 고원에서 어,
또 똑같은 이 요소들을 다루면서 어떤 요소가 그것을 구성하는 맥락이나 영토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언어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경계와 제약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박 기자님, 네네. 아까 얘기했는데 안티오이디푸스가 청계의 고원의 전편이에요. 그 속편이 청계의 고원이거든요. 아, 그러면 천계복원을 보면 되겠네요. 네네. 이게 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이라고 안티오이디푸스 여기 써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청계의 고원 보면은 요게 2편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2편이라고. 아, 그러네. 예. 이게 속편으로 돼 있는 거래요. 네. 어, 그것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거기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읽기 어려운 책에 대한 어, 리뷰라고 해서 안티오이디푸스를 그렇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더 그거보다 더 방대한 내 책. 예. 그리고 네, 이건 조사했던 거 여기다 링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건 청계고원에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게 청계고원 얘기가 자주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들레즈 철학은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언어와 의미 그리고 인식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각 개념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철학뿐 아니라 모든 여러 예술, 사회과학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제가 성계의 고원을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유 이미지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신체 영화, 내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 장을 하겠습니다. 신체 영화, 뇌 영화라고 하는 이 앞에 이제 책 들어가는 이거 거기 안에 그 문장 전체 개요가 다 있어서요. 이걸 다시 써봤습니다. 신체 영화와 뇌 영화는 영화가 왜 우리의 직접적 현실인지를 다루고 우리가 현실에서 지각하고 사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는 단순한 감상 대상이 아니라 신체와 뇌로 부딪히는 현실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들레즈의 그 중요한 영화 명제가 스크린은 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화 실천론을 펼치는데요. 들레즈는 새로운 지각이 촉발하는 사유 행동, 삶의 변화를 기존의 사유를 강제하는 영화를 저지하고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영화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유를 강제적으로 강제하는 영화를 저지한대요. 그래서 영화가 우리의 사유를 촉발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 앞에도 말했지만 그 영화의 이제 실천론을 펼치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뇌와 신체로서 또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뇌로서의 영화, 신체로서의 영화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네마에서 오늘날의 영화 이론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뇌나 신체가 사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이 뇌와 신체가 그것들이 사유를 촉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 영화와 신체 영화는 시네마를 관통하고 있는 스크린은 뇌다라는 명제를 직접 보여주는데요. 영화가 이미지를 이용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이미지를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미지를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의 직접적 현시가 새로운 지각을 신체와 뇌에 상연함으로써 시간의 직접적 현시가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게 영화인데 영화란 신경 생리학적 떨림의 문제이며 네, 시네마2에 있는 문장인데요. 이미지는 사유를 낳게 하는 신경의 파동 충돌을 생산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를 통해 사유되지 못한 신체와 사유되지 못한 뇌와 신체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유되지 못한 뇌와 지금까지 우리가 영화는 그 뇌와 신체를 도입하는데 그 영화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뇌의 그 어떤 그 사유 그걸 실제 현실에서 오히려 영화가 먼저 그렇게 도입을 하고 하면서 뇌의 그런 현실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뇌의 활동. 그게 사실 그 현대 영화에서 가능하게 이제 예전에는 못했지만 여기 영화를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영화를 도입했던 프랑스 영화나 독일 영화나 이런 걸 하면서 영화가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에도 적용되는 그런 뇌 활동, 그 신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런 그 영화 중에 그 공간과 임의로 되돌린 시간에서 그 현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자극을 뉴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여주는 그 영화의 그 이미지들이 결국 현재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속에서 덕분에 또 구현되는 뭐 그런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입체적으로 밀려드는 공간과 임의로 되돌린 시간은 고전 영화에 찾아보기 힘든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지각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건 그대로 다시 한번 써준 건데 그 영화 아시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네, 이거 지난번처럼 영화 다 링크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닥터 스트레인지 최고 그 중요한 건 시간 공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런 걸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예. 가장 그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증강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예. 저거 봤다. 저 영화 봤다. 봤던 것 같은데. 봤어. 네. 네. 어? 네? 영화 본 거라고 장면을 보니까 본 영화야. 근데 아, 예, 예. 이거 SF 영화니까 재밌는 마블 영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그 영화 뭐야? 제목 그거 이렇게 저 연결해서 안 본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영화 화면을 보니까 본 거네. 예, SF 마블 영화인데 가장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입체적인 그런 걸 보여준 건데 이게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여준 이미지들보다 더한 가상현실, 이 증강현실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희 이제 현대 미술의 뭐 이게 적대 신경마 AI 뭐 이런 적용 뭐 이런 거는 저 글로 좀 링크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이거 특수 제작된 콘택트 렌즈에 눈을 뜨면 가상현실 세계가 나타난다. 영화 속 미래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창원의 한국전기연구원이 현실에 가상을 더한 증강현실 구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게임이나 내비게이션,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인공이 콘택트 렌즈를 끼는 순간 현재 장소가 현실 같은 게임장으로 바뀝니다. 게임 정보는 콘택트 렌즈에서 마치 모니터에 뜬 것처럼 보입니다.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강현실을 실생활에 도입하는 사업화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시선이 가는 사물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 소개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직위 등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콘택트 렌즈의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원천 기술을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곡면 렌즈에 소미세 전기 회로를 입히는 것. 연구팀은 물방울의 표면 장력과 모세관 원리를 이용해 머리카락 20분의 1 두께 소미세 전기 회로를 새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 경우에는 공면에서도 프린팅이 가능하고 또한 어떠한 소재도 뭐 이렇게 지금 영화 속에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구현된다는 네, 이런 얘기죠. 뭐 이거는 우리 박 이사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이런 예들 또 뭐 있을까요, 박 이사님? 이런 거 나 지금 찾아봤지만 네. 아, 그 매체는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음, 뇌에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꽂는 것도 있고 뭘 그거 씹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뭘 꽂아요? 네, 그 뒤에 이렇게 뭘 이렇게 꽂으면 뉴럴링크인가 뭔가 꽂으면은 그 뭔가 조정도 할 수 있고 의식의 뭐 일부를 갖다가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앨런 아, 머스크가 네, 이제 그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뇌 영화에서 뇌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오래전에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육에도요. 뇌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뇌 힘을 이용해서 막 화살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뇌력 훈련한다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실제로 네 그것들이 평면화해서 이제 입체로 막 이렇게 이제 힘으로 막 그 물체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네, 그 그렇죠. 3D 안에서는 그 주파 뇌파가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럼 사실 가상현실이 작용한 거죠. 그게 네, 네, 우리 현실로 작용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도 그런 것들인데 그 실제로 이제 그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이제 그 파사드와 미디어가 이제 그 합성해서 건축물 외벽에 LED를 쏘는 거 이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미디어 파사드를 그대로 구현해서 영화 트랜스포머에 있는 이미지 변형을 실제로 이제 일상에서 이게 이제 미디어 파사드인데 이거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요즘 뭐 더 기가 막히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거는 뭐 엄청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 LED의 미디어 파사드는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연예인들 요즘은 그 공연할 때는 이제 거의 100% 클래식 공연에서도 이제 그 배경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 네. 그래서 그 이미지의 이 변형을 이용한 이런 구현들은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그래서 들레즈는 내게 신체를 달라, 내게 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촉발시킬 새로운 신체와 뇌를 영화에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보여지고 우리 뇌가 바뀌고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 영화가 말하는 거에서 시네마가 뇌라는 명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뇌와 영화의 관계는 크게 현실성의 층위와 잠재성의 층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성의 층위는 뇌가 지각하는 현실과 영화의 이미지가 유사한 경우인데요. 알프레도 그 히치콕 감독 있죠. 그는 뭐 워낙 유명한 그 영화인데 뭐 저도 뭐 감독은 잘하지만 오래된 영화라서 잘 안 봤거든요. 네, 히치콕 그 책은 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얼마 전에 거기 여기 백북수에서 그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망각의 요로의 살바도르 달리가 부상에서 삽입한 무의식 장면이라는 게 잘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장면인데요. make up just for this.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 이때
그 뇌의 그 현실 속 그 뇌의 이미지를 이미지화 시킨 거죠. 그게 심리학적 생각 이런 것들을 But the point that he was just a lot of trick eyes me. Man was walking around with a large pair of scissors, cutting all the 그 뒤에 있는 게 살바도르 달리의 어떤 그 구상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이게 on and started walking around the damn thing and kissing everyone. And my table first. Did you recognize kissing bud? And she looked a little like Uh-huh. This is plain, ordinary, wishful fun. sitting there. I was dealing to him. Turned up to 7 of clubs. He said, that makes 21. I went. Turned up the stick. And the proprietor came in. He yelled, this is foul fiction.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장면들을 그 1945년인데 그때 망각이라고 하는 망각의 여로 뭐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지각하는 이거를 영화 이미지로 이렇게 구사한 거 그런 영화가 또 이제 대단했고요. 그 자유의 환영이라고 하는 루이스 부누엘의 영화들 환영 장면들이 대표적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잘 몰라서 이제 요거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화 사상 가장 자유로운 형식으로 초현실주의 영화로서 자유의 그 관련 자유의 환영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에피소드들의 나열인데 이렇듯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읽어봤어요. 이게 장면들인데요. 네. 여기는 장면보다는 좀 해설을 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부제 박사, 이게 프랑스 그 영화 탄생 초기에 이제 프리츠 랑이라는 감독이 마부제 박사 시리즈를 이렇게 내는데요. 그 영화 체면에 대한 유사성에 대한 심리학적 그 임상 실험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서 들레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심리학적 접근이 영화로 접근하는 이게 정식 분석학 접근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부제 박사는 이제 독일 영화에 굉장히 그 초기에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알게 됐지만 초기에는 거의 영화 초기에는 독일 영화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 실험적인 이런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앞서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그 영화가 이 프리츠 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이 영화하고 그 마부제 만약 박사고요. 백작의 네. 이름을 입 밖에 내놓기만 하면 그것은 백작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계속 남편에게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박사는 심령수를 통해 백작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그 환자를 맡은 마무제 박사를 찾아가지만 그가 집에 없어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사무실에는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자살에 대한 실마리로 벨트만의 심령술에 대한 공연을 관람해 보라는 말에 검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검사는 벨트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의 속임수에 따라 총까지 실험물로 내놓고 결국은 최면에 걸리게 되는 실험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실험 도중에 검사는 그 벨트만이 누구인지를 알아채고 그가 바로 도박사이며 벨트만이며 마부제 박 이걸로는 잘 좀 부족해서 이 프리츠 랑의 영화의 메트로폴리스를 보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그 뇌에 관련된 영화를 독일 그 영화 추적에 앞서가 했구나. 근데 이 영화에서는 잘 나타납니다. 여기는 제가 관객들을 보는 매우 관객적으로 그중 하나가 바로 마리아란 캐릭터일 겁니다. 감독님은 1인 2역을 해내야만 하는 여주인공 역에 영화 출연 경험이 전혀 없었던 19살의 브리기트 헬렌님을 캐스팅했는데요.
브리기트님은 생애 첫 연기에서 인간과 인조인간, 마리아와 해, 선녀와 악녀, 성녀와 마녀, 동정녀와 창녀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의 역할을 맡겨야 했죠. 그런데 또 꽤나 잘해낸 터라 인조인간이 되는 순간 바뀌는 표정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비뚤음하게 웃는 인매나 한쪽 눈만 반쯤 감겨있는 이는 어딘가 사악해 보이면서 마치 기계가 살짝 오류를 일으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더더욱 불쾌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화양당할 때 악마나 마녀같이 섬뜩하게 웃는 장면 사건이죠. 메트로폴리스는 자본가나 노동자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 프레너스는 인조인간을 이용해 반란을 부추긴 비정의 사람이었는데요. 잘 만들었죠. 야, 잘 만들었네요. 네, 무성 영화 시대 이렇게 해설하면서 와 정말 근데 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래요 프리츠 랑이 그 독일 최초 거의 근데 처음 영화 감독의 어떤 영화 탄생 초기라는데 어떻게 초기에 저렇게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그게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 그 지금 현재는 대중성에 이렇게 많이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근데 오히려 지금 공부하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들레즈가 얘기하는 지금 뇌의 영화, 심령, 뇌를 밝히는 또 미래의 영화 그리고 사유 바깥쪽에 어떤 촉발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화 하나에 오히려 메트로폴리스에 잘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거 제가 여기 다 링크 해놨습니다. 네,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성의 층위에 이제 있다고 하면 이제 잠재성 층위에 있는 경우에는 영화에 관한 영화, 뇌에 관한 뇌다. 영화에 관한 영화, 뇌에 관한 뇌다 하면서 이것은 영화학자 로버트 스템이 말한 영화의 자기 반영성과는 조금은 다르는데 스템이 말하는 자기 반영성은 영화 내부에 스스로가 제작된 것을 반영함으로써 관객의 성찰을 유도하는 것인데 들레즈는 영화 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그 배우에서 이미지화 되지 않는 것을 성찰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사유 이미지처럼 영화 이미지, 표면되는 표면 밑에 있는 영화의 밑 그림 그런 이미지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현실화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잠재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푸코가 말한 고고학으로 현실화된 거대 담론에 가려진 잠재적인 것으로서 미시 담론들에 대한 고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현대 영화에서는 이런 잠재적 이미지는 한마디로 영화 뇌가 분리된 상태인데요. 그렇죠. 가장 이제 보여지는 것과 분리된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에 영화가 정신이 없는 기억상실증이나 정신분열증, 정신만 있는 유령 영화, 사후 영화가 그런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로 정신이 없어진 기억상실증을 기억을 잃어버린 영화, 메멘토 같은 이거 메멘토 모리는 제가 모리 많이 한 거고 메멘토 같은 영화는 실제 기억 영화. 예. 메멘토. 이 영화 참 어렵습니다. 아마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라도 영화 속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조합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메멘토는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40개가 넘는 장면들이 흑백과 칼라로 교차 편집되면서 여러 번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평론가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는 영화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에게는 우라통이 치미는 영화이기도 한 메멘토. 오늘은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졌는지 진득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한 남자가 죽어 있는 장면을 담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비추면서 시작합니다. 사진을 흔들수록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는 걸로 봐서는 영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이 카메라로 거꾸로 들어가고 탄피가 총으로 다시 들어가고 죽은 사람의 마지막 외마디가 들린 후에는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흑백의 화면으로 전환되고 방금 전에 총을 쏜 남자가 모텔방에서 혼잣말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메멘토의 첫 장면, 이 첫 장면에 메멘토의 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가장 처음 만나게 된 이 장면은 영화 속 사건을 시간으로 열거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흑백 장면은 시간순으로 봤을 때는 가장 처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결국 관객들은 이 메멘토라는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영화가 시작한 지 3분 만에 보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솔직히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시간 53분의 러닝타임인 메멘토는 총 44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영화라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호텔방에서 일어나고 전화가 오고 방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죠. 일반적인 영화가 사건의 진행과 영화의 진행이 동일한 직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메멘토는 마치 말국처럼 U자 모양으로 휘어지도록 사건을 늘어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44번까지의 장면이 말국처럼 배치되어 있고 영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영화의 진행은 직선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오가는 지그재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 순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마지막인 44번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장 처음인 1번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43번, 2번, 42번. 재밌겠죠? 네. 그렇게 영화에서 지금 기억이 잃어버린 주인공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던 우리 저희가 시간 이미지, 사유 이미지 뭐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게 저희 어떤 기억을 이 책에서 기억을 잃어버렸다. 뇌의 어떤 그 상황 자체를 영화에서 뇌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잠재적 이미지화 되어 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그 잠재적 이미지가 그 한마디로 영화와 뇌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 영화 뇌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거의 어떤 분리 형태를 어떻게 뭐 뇌 자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게? 영화만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그런 영화들이 그 전에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걸 뭐 뭔지 몰랐다고 생각한 것도 어쩌면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저희의 관점 자체가 현재 상황에 보여지는 걸로만 해석되려는 그 내면에 깔려져 있는 잠재적 이미지와 그리고 어쩌보면 들레주가 얘기하는 이미지화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성찰을 어쨌든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영화를 본다면은 그 영화가 더 재밌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어떤 상황으로서 그 들레주가 말했던 강제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사유하게 하는 걸 저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지금 더 어려운 책을 재밌어하고 더 호기심을 갖고 원하는 것처럼 영화도 지금 저희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런 영화들이 재밌어지는. 그래서 이거 1번 영화인데 첫 키스만 50번째 뭐 이거는 그냥 뭐 미국 코미디 영화였는데 네. 일본 영화가 아니었구나. 뭐 일본 영화로 봤는데 내가. 이거 나도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아 근데 그 일본 영화인 줄 알았어요. 일본 애들이갖고. 그리고 정신이 분열된 파이트 클럽. 이거는 저도 본 영화인데 그때는 그냥 그 액션 영화로 그리고 봤어요. 밀레니엄 제가 드라마 시리즈 예, 유병헌 번호로 액션 나온 예, 제가 이 나홀로집의 2편 영상에서 이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번호들은 그 글로프가 고만 있어도 숨이 각 단원들에게 임무를 그냥 주는 영화로 사건의 생각했거든요. 끝에 상사를 협박되었습니다. 이 보면 아, 현실 분의 어떤 정든 네. 자체가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생깁니다. It's going on. But It's a great hit. Nobody knows anyway. 공항에서 자동차를 훔쳐온 단원이 타일러 더든의 이름을 부를 때 자세히 보면 후에 둘 다 운전석으로 이 장면을 편집 중이었던 직원이 운전석에서 나오는 나레이터를 보고 감독에게 실수가 있다고 지적하자 피처 감독은 영화를 끝까지 보고 실수인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He pulls him outside the driver's side and Brad was the driver. I think. 식탁 위에 눕힌 밥의 시체가 숨쉬고 있는 게 살짝 티납니다. 뒤쪽에 좀 나오는데 노브와 나레이터를 연기한 에드워드 노튼의 작품 델리 플린트 마지막으로 타일러를 연기한 브래드 피트의 티벳에서의 7년을 상영하고 있는 극장들이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타일러를 향해 총을 겨누다 폭탄으로 도배된 벤을 쏘는데 총을 쏘기 전 CCTV 장면에서 왼쪽 화면을 자세히 보면 총알 구멍이 미리 보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영화 다이아드에서 테러 조직이 습격한 나카토미 건물입니다. 뭐 어쨌든 이건 뭐 영화 설명하는 거라 그냥 붙여놨는데 여기에 이제 정신분열자인 뭐 이 관점으로 이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파이트 클럽을 소개했다고 하고 이지라이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약물 중독에 그들은 관련된 몫을 가치관을 어, 가지면서 젊음과 반응의 그 자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이미지들 잠깐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 여행에서 만난 조지는 제가 남녀 부수적 농부들에게 살해당해 죽고 주인공들마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주류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웃사이더 인물들과 충격적인 엔딩, 거친 화면 스토리에만 데니스 호퍼가 대단한 이유. 여기 보면 그 이미지들이 아까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오래된 영화가 어쩌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책 고전 보잖아요. 고전 보자 오래된 영화들이 또 자세히 보면 지금 들레즈가 얘기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더 정확히 잘 담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처럼 신체는 죽고 정신만 살아있는 영화 이건 뭐 식스센스는 잘 아시죠? 이거는 네 식스센스 두 개 다 우리 공포 영화로 알고 있잖아요. 스릴러 공포 영화로 알고 있는 이게 정신만 살아있는 거. 예. 그래서 당연히 식스센스를 예, 본 관객 예.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We know you love your fuck.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죠. 영화 전체를 송두리째 갈아엎어버린 이 어마어마한 반전 때문에 당연히 식스센스를 본 관객들은 주인공 소년 콜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그냥 식스센스는 그냥 유명한 영화죠. 근데 공포 영화로만 알고 있고 디아더스 같은 경우는 저는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살고 뭐 계신 집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침입자들의 정지 이것도 거의 전도에 들어갔고 영화의 명성에 걸맞게 2017년 한국에서 재개봉까지 한 영화 니콜 키드먼의 리즈 예, 둘 다 아주 유명 배우가 열연했던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유령 영화예요, 유령 영화. 네, 근데 이게 신체는 죽고 뭐만 정신만 살고 있는 영화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만 있는 이미지가 하나의 숏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의 영화 문법으로 도저히 분류할 수 없는 이런 숏은 잠재성의 숏 또는 잉여 숏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히든의 첫 장면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느 집을 보여주는 객관적 숏처럼 보이다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누군가의 시점 숏으로 간주되고 그러다 결국은 누군가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밝혀지면서 궁금증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이런 근본 없는 숏. 즉 구체적인 영화 이미지로 현실화할 수 없는 이미지가 근데 구체적으로는 현실화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잠재성의 이미지다. 그 잠재성 이미지에 가까운 영화가 지금 영화 히든의 첫 장면인데 요거 앞에 예고편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 We found this show. In the show, a home, a life. We could be the only ones left. The only ones still alive. 그렇죠? 여기 처음에 어느 집을 보여주는 객관적 슛처럼 보이다가 결국 누군가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밝혀지면서 궁금증이 불안감으로 바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잠재성 이미지에 가까운 영화 이미지는 마인드 게임 영화가 대표적인데 영화로 마음 게임을 하는 영화인데요. 토마스 엘서가 따르면 마인드 게임 영화가 장르라기보다는 어떤 경향인데요. 마인드 게임 영화는 게임을 하는 영화와 마음을 다루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 마인드 게임 영화라고 그래서 그 게임을 하는 영화는 우리가 정말 1991년에 아주 유명했던 그 양들의 친구 이건 다 알죠? 예, 안소니 킨스가 나왔던 양들의 게임이죠. 범죄 스릴러 그 정말 스릴 영화에 정말 대단했던 그 근데 이제 마음을 읽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네. 네, 양들의 침묵 그리고 세븐도 그렇죠. 네, 세븐도 그런 영화죠. 네. 칭찬을 고참해 깨알같은 케미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대단한 심리극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그저 그런 스릴러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화를 세 가지 관점으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븐이라는 영화 이건 게임이 대상이 등장인물인 경우 게임이 대상이 관객인 경우가 식스센스하고 디아더스 여기요. 네, 그거는 이제 공포 영화가 대부분 이제 몰아가는 형태가 그렇죠. 아까 이거 두 가지는 보여드렸고 마음을 다루는 영화는 영화 속 캐릭터가 불안정하나 병적인 마음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슬라이딩 도어스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캐릭터가 불안정한 병적 마음을 이제 그 캐릭터의 영화 장면으로서 이제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이거는 이보다는 이제 매트릭스는 워낙 유명해서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역설. 그래서 기존의 감각 운동 도식에 기초한 오히려 이쪽에 해당되죠. 그래서 모든 영화 문법을 깡그리 무시하고서 주인공도 없고 서사도 없고 규칙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동명의 일본 영화 마인드 게임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오고 가는 2D, 3D 모든 기법을 동한 순수 잠재적 애니메이션으로 일본 영화의 마인드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영화 빌레즈가 이제 신체 영화와 이제 혁명의 영화 신체 영화 혁명의 영화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신체 영화와 더불어 이제 혁명 영화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들레주가 영화를 신체와 뇌 사유와 영화를 신체와 뇌 사유와 연결시킨 이유가 그의 실천론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지각이 바뀌면서 사유, 행동, 삶이 바뀌는 연쇄 반응은 결국 사회의 집합적 배치를 바꿉니다. 집합적 배치를 바꾸는 뇌 영화와 신체 영화가 바로 들레주의 시네마에서 논하는 영화적 실천론인데요. 영화 뇌가 영화 신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해서 사유나 행동이 바뀌면 거꾸로 사유나 행동이 바뀌면 다시 감각이 바뀌고 그것이 신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 신체는 결국 영화가 바꾸어가는 우리의 감각을 문제 삼는
이는 푸코의 생명 정치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여기에 이제 정치가 나오네요. 영화가 이제 철학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하는데 영화로 이제 정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들레즈가 영화가 관객이 신체와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룬 게 영화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와 사운드는 관객의 감각을 변화시키며 이런 변화는 결국 관객이 사유 방식과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가 관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들레즈 접근 방식은 영화가 단순한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넘어서 관객의 감각적인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코의 생명 정치와도 연관을 하는데요. 권력이 인간이 생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건강복지, 생산성 등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의 작용을 포함합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영화의 감각적 영향은 푸코의 생명 정치와 연결될 때 영화가 어떻게 개인의 신체적 경험과 사회적 존재 방식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문화적 함의와 더불어 들레즈와 푸코의 이론이 서로 보완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형태화하고 조종할 수 있는 데 대한 깊은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촉각에 의한 정신의 영화도 바뀐다는 점을 시작해야 됩니다. 바뀐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인셉션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공간이 휘어짐에 따라 천장에 붙어서 뛰어다니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소련 영화나 우리가 댄스 영화를 봤을 때 자율신경에 따라 신경물질이 신체에 가해진 촉각적 기억의 어떤 실제성을 증명한다면 그런 신체의 기억시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유행 같은 거 있잖아요. 반복을 통해서 막 그거 보면 뭐 어떤 영화에서 뭘 바지를 입었다. 뭐 이소리 영화 보면서 우리 세대는 한참 동안 박주환 이사는 저는 뭐 쌍철곤 갖고 다니고 주머니 뒤에서 그 유행 반복하고 막 돌려버리고 나팔바지 입고 뭐 그 이소룡 영화 보면서 그 흉내 내고 지금 그 시대의 사람은 이경규 씨가 저번에 그 친구 어디 나와서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소룡이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감독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런 실제 우리의 어떤 자율신경에 우리 신체에 가해진 것이 우리의 어디에 촉각의 정신의 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인생 어떤 목표도 되는 거죠. 결국 영화에서 신체와 정신은 구분할 수 없다. 영화뿐 아니라 현실에서 사회는 구체적 현실을 정립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신체의 영화와 정신의 영화는 분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가치를 반복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촉발시켜 새로운 반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사유의 촉발이 새로운 반복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발산하고 네, 반복되고, 발산하고 네, 반복.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 레이어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또 새로운 또 영토, 기존의 영토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영토를 만들고, 계속 발산해가는 어떤 개체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들레즈는 그 이제 영화가 정치적 영화까지 가장 정치적 영화는 존재하는 민중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도래할 민중에 대한 영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 정치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결국 철학의 가장 마지막은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한 거를 영화에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들레즈의 이런 영화의 모델로 프란츠 카프카를 드는데 들레즈는 현대의 정치 영화는 고전 영화와 달리 진화와 혁명을
가능성 위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식의 불가능성, 즉 참을 수 없음 위에 구성되기라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부재하는 민중에 대한 보고서는 정치적 영화의 포기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제3의 세계와 소수 집단들이 이제부터 정초해 나가야 할 새로운 기초를 준다. 그러면서 그 들레주의 저서 시네마2에 현대 영화와 그것이 사회에 던지는 도전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는데요. 영화가 어떤 현실에서의 어려움, 여기서 얘기하는 특히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을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고에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을 표현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고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카프카식의 불가능성이란 들레주는 카프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불가능성, 즉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극단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접근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프카식의 불가능성은 영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영화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며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사회와 행동의 기초, 그리고 새로운 촉발을 마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재하는 민중에 대한 보고서란 들레주는 부재하는 민중에 대한 보고서가 정치적 영화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히려 제3세계와 소수 집단들이 새롭게 정초해 나가야 할 새로운 기초를 이룬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의 이야기를 담는 매체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본론이 다 여기 나와요. 이게 이 핵심이거든요. 그들이 경험과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논의 기반을 형성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동력을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들레주의 이러한 논의가 영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그 현실에 도전하며 때로는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화는 참을 수 없는 현실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사유와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매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들레주의 영화 이론은 현대 영화가 직면한 도전과 그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민중의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도래할 민중을 결집시킬 집합적 엄표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과거 민중의 신화가 아니라 도래할 민중에 대한 이야기 꾸미기 또는 거짓 역량이 필요해진다. 이게 이제 우리 박상호 박사가 이제 설명해야 될 거짓 역량으로 이게 넘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한 소장님이 하신 부분이 뒤에 한 내용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네마2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거짓 역량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 지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 박상호 박사님 한번 이제 마무리 하시면 이 책은 이제 예. 거짓 역량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거 녹화 이걸 어떻게 꺼요? 녹화요? 교수님이 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어디 교수님. 가셨어요? 안 계셨었어요? 아니 발표하시는 동안 안 계시면 어떻게? 내가 끌게. 지금 저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물이 찼대요.